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CEO 시진핑 그리고 MBC 이용마 기자의 자전적 이야기 두 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진핑의 국가경영 리더십이라는 부제를 단 CEO 시진핑입니다. 제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었고 차기 5년을 시진핑 주석이 책임지게 됐죠. 영국 외교관 출신 학자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라우 중국연구소 소장이자 중국학 교수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입니다.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을 한 적도 있어요. 소문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리버풀 대표단과 함께 상하이 당 서기 시절의 시주석을 만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전형적인 유래평 지식인들이죠. 이 7년간 하방 생활을 하는데 문역 기간 동안에 그때 두 가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첫째, 현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사구시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사람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옛 속담에 칼은 돌에 대고 갈아야 날카로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나이는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진다. 그래서 첫째는 현실을 알게 됐고 둘째는 개인적으로 더 강해졌다. 그래서 1976년까지 약 7년 동안 하방 생활을 하는데 그때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노동이 오늘의 시주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작가 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주석을 도리어 공산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마피아 조직의 대부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국에 살다가 공산당적을 박탈당하고 구타에 시달리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이주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4년 시진핑에 관한 책을 써요. 도대체 시진핑이 누구냐 이거죠. 97년에 중앙공산당 정치국 후보위원 150명을 뽑는데 시진핑은 151등을 합니다. 떨어져버립니다. 당 내부 선거에서. 근데 그때 강택민 주석이 장점이니 야 왜 시주석을 떨어뜨렸니? 한 명 더 뽑아 그래가지고 150명 정원을 151명으로 늘려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9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기도 없고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지도자였던 시주석이 어떻게 해서 2012년에 불과 15년 사이에 중국을 15억 인민을 책임지는 국가주석이 됐냐 이거죠. 자, 아까 시주석은 량저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에 대한 것, 자기가 강해진 것. 이 두 가지를 배웠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위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위제의 논지에 따르면 시진핑을 비롯한 하방 세대는 사고가 형성되는 시절에 너무나 효과적으로 연안정신, 공산당의 그 소수파로서 혁명하던 시절 정신이 있죠. 연안에서 연안정신을 주입받아 이에 따른 세계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전혀 이해하지도 여기에 공감도 못한다. 마오쩌둥주의만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사상으로 하방 시기에 시진핑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를테면 시주석이나 시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씨는 문역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문화혁명 때문에. 왜냐하면 개량주의자, 일종 등소평주의자 있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개혁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거든요. 광동성 나중에 제2당서기를 했으니까 마호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사람들이니까 혼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당적 다 박탈당하고 아주 고난의 시기를 보냈는데 당연히 그 집 아들이니까 시진핑도 산서성에 가서 7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디 토굴 같은 데 살았어요. 그리고 시주석 같은 경우는요. 나도 공산당이 되고 싶어요. 공산당원이 되고 싶어요. 했지만 5번이나 거절당합니다. 6번째 공산당원이 돼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자기를 핍박했던 마오쩌둥을 좋아하지 이거죠. 도리어 최근 흐름을 보면 약간 등소평을 불편해하고 마오쩌둥을 더 좋아해요. 자기 사상의 결은 도리어 아버지나 집안 내력은 등소평과 가까워야 갔는데 왜? 15살에서 22살까지 하방 세대들은 연안정신, 공산당의 혁명정신 그걸 철저히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비판이죠.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렬한 대조법이자 비판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리 브라운은 영국 학자인데 다른 나라보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정보가 뉴스가 많은 편입니다. 한국은 철저히 미국하고 중국 뉴스 이게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고 정보도 많고 자주 오가고 저만 해도 중국 사람들 자주 만나니까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국 사람이 중국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2016년 판인데 지난 10월달 권력 구조의 변화 있잖아요. 인사도 심한 변화가 있었고 그걸 상당히 갖춰놨어요. 시주석을 둘러싼 인적인 관계들, 실세들을 그때 이미 다 분석을 끝내놨어요. 이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제국을 거느려보고 외교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저자 생각은요. 그럼 시진핑이 잘나가지고 집권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진핑이 가장 중국 공산당의 생각과 사상에 투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위기가 곧 시진핑의 위기고 시진핑 위기가 중국 위기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이번 19차 당대회 끝났을 때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시진핑은 승리다.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승리다. 근데 대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강화되었다.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훨씬 강화된 당대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미 1년 반 전에 그걸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놀라운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4가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중국 통일과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안정적인 통일국가로 지속될 수 있을까? 분열되지 않을까? 둘째, 현재의 정치 모델이 계속 지속될까? 사실상 시민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제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또다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가주의적인 움직임 때문에 국제사회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해외의 영향과 관련된 지정학적 질문이죠. 이를테면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다녀갔습니다만 인디 태평양주의 노선이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 이거죠. 네 번째로 경제적 문제.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을 6% 7% 해야만이 돌아가는 사회인데 자 아시다시피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고 돈 간의 격차가 심하고 빈부격차도 극단적이고 이거죠. 시주석도 그 모순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만이 중국은 지속 가능하다 이거죠. 중국 위기고 중국 공산당 위기이고 시진핑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정교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MBC 사장이 바뀝니다만 이용마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MBC에서 노조에서 파업을 사실상 이끌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뉴스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악성 종피종이라는 복막에 암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요양하고 계시는데 먼 발치에서 늘 보다가 나중에 제가 이분이 해직된 다음에 방송 쪽 일을 하는 국회 상임위 제가 간사로 있던 때입니다. 야당.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 찾아오게 되죠. 근데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저희 여당이 워낙 강력하던 시절인데 청문회를 통해서 좀 밝히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도 무기력감에 빠지고 나중에 몇 달 뒤에 제가 간사를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제 방에 찾아와서 이제 다른 YTN이나 뭐 MBC나 해직 기자들은 강하게 압력을 넣죠 의원들에게. 그때 이용마 기자는 조용히 옵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서글픈 표정으로 떠납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정치를 그만두고도 거기에 대한 도덕적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책을 보내왔습니다. 최천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계시겠지요? 앞으로도 그 행보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일. 제가 한동안 이 책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서문 보다가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한 10살쯤 되는 모양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쓴 겁니다. 이제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완치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남자거든요. 멋지게 생긴 아주. 보십시오. 이 잘생겼었죠? 지금 암에 걸린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저도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만 호남 사람으로서 차별받던 이야기 경쟁사에 뛰어든 이야기 학교 다니면서 시위하던 이야기 문화방송에서 들어가서 노조 운동하던 이야기 어딘가 그젠가 한겨레 서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영희 언론상을 받았거든요. 다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저도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을 거의 한 2주간에 걸쳐서 읽고 문자를 보냈죠. 그때 당신이 다른 기자들과 달리 나한테 뭐라 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 서 있다가 슬픈 표정으로 떠나가던 난 기억한다.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못했다. 당신의 발병이 두려웠다. 지금 전화를 그런 형편이 못 돼서 부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읽어줬고 이용마 기자가 고소해줘서 자기가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이러면서 몇 장 와서 다시 보냈죠. 기도하겠다. 미안하다. 정치가
황폐화되면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꿀 수 있답니다. 예. 정말 예. 꼭 좀 여러분들 이 책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바꾸고 국회의원 바꾼다고 세상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 없어요. 사회 구석구석 언론, 회사, 학교, 군대, 유치원 이런 데서부터 탄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 바뀌는 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바꾸는 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론의 중요성, 공정 언론의 중요성, 그다음에 사회 구석구석의 민주주의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뿌리지. 그래야만이 사람이 사는 거죠.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